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지구온난화, 분쟁 등을 언급하면서 세계적인 불만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지난 새벽 윤석열 대통령도 10번째로 기조연설을 했죠. 유엔 총회 첫 데뷔였는데요. 자, 이 자유를 21번 외치면서 세계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자, 구테우스 사무총장과 회동을 했고 또 바쁜 세일즈 외교에 나서게 됩니다.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 한일 정상회담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자, 각각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자, 국회 대정부 질문은 곳곳에서 여야 격돌이 벌어집니다. 키워드를 보니까 이재명, 김건희, 영빈관, 태양광, 또 외교 참사, 슬픔의 정치화, 이런 표현도 있고요. 자,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대북 기조, 대립 등등인데요. 이 경제산업적 입장에서 탈원전과 친원전에 대한 시각이 정반대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MB 정부 시절에 원전을 그린 에너지라고 불렀었죠. 자,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친환경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리백 등 세계적 추세에 얼마나 맞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쟁에서 어느 쪽이 우위를 지는가 하는 것보다는 경제 위기에 대한 해법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윤석열 대통령의 첫 기조연설의 의미와 이어지는 한미 정상회담 전망해보는 이 전문가의 시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수의 품격 그리고 사건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한입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벽에 보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보진 못하고요. 아, 참. 저는 이렇게 잠들었다가 딱 깼는데 네. 딱 기조연설 시간이더라고요. 생방으로 시청을 했습니다. 네. 자, 박 기자님은 당연히 보셨겠죠? 아, 저도 아침에 전부 지켜봤는데, 그러니까 이 첫 유엔 데뷔 무대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1시, 오늘 이제 새벽 1시 51분쯤에 11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요. 이 유엔 연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사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관되게 부각을 했던 자유, 이 가치를 다시 한번 유엔 무대 연설을 통해서 거듭 강조한 셈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연대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서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된다. 또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그 자유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오늘 이 연설 제목도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 이렇게 정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유엔 시스템과 이제 보편적 규범 체계에 등을 돌리고 이탈하게 된다면 국제사회는 블록화되고 그 위기와 혼란은 더 가중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기여 외교도 얘기를 하면서 한국 전쟁 당시에 유엔군의 도움으로 자유민주주의 지킬 수 있었고 그 토대 위에서 고도 성장 이룬 만큼 이제는 우리도 받은 대로 갚을 때가 됐다, 그런 취지의 발언도 있었고요. 네. 또 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거다
하며 첫 번째로 글로벌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기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11월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 안보 구상 강요 회의 이걸 서울에서 개최할 거다 이런 예고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었고 또 이제 김건희 여사도 특별석에 참석을 해서 윤 대통령 연설을 경청하면서 중간중간 박수를 보내는 모습도 잡혔고 각국 정상들도 연설 가운데 7번 정도 또 연설이 끝난 이후에 10초 정도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 11분의 연설 내용이 짧지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또 한국전의 역사도 들어있고 유엔의 역할 등등. 오늘 아침 이제 이 조간신문에 보니까 그 순방을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네. 이걸 압축하면 안보 복지의 글로벌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해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북한이 등장하지 않고. 자, 잠이 많은 오평론가님. 그래도 이제 아침에는 보셨을 텐데. 네. 자, 어떻게 좀 평가됩니까? 일단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다운 연설이었습니다. 연설 내용만 두고 봤을 때는 일단은 기여 외교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가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전쟁에 누군가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참전을 한 것 이상으로 이승만 정부부터 우리는 ODA라고 하죠. 공적 개발 원조. 네네. 이걸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받았는데 95년에 이 차관국을 완전히 졸업을 하고요. 이제 DAC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증여국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2010년 정도 됐거든요.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격이 사실은 지난 정부까지는 뭐 G7 의장국 대우 이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유엔에서 저는 이런 연수를 할 수 있는 국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나머지 과제이겠죠. 우리나라의 국격과 국력은 그렇게 신장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남아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 또는 뭐 냉전지대 그리고 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지대라고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사회에 대한 동의 그리고 동참 호소를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연설 같은 경우는 어떤 협약이나 조약이나 이런 걸 이끌어내기보다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얻는다라기보다는 말을 던져놓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겠죠. 네. 그런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 이런 이제 단어만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할 수가 있을까? 당연히 북한이 핵을 모두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되겠지만 북한이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흔히 말하는 세습 정치. 지금 김정은 위원장까지 내려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그 몇몇의 공산당과 군의 수뇌부들의 안전 이 담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없이는 우리 그렇게 못한다라는 것이 사실 핵무기라는 이 세 글자에 함축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기조가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그 비핵화 개방 3,000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뭐 핵 다 포기하면은 GDP 3,000불까지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근데 이런 표현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쓰진 않았지만 사실상 너희가 먼저 뭘 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줄게라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러면 그동안의 북한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진전이 되기는 어렵다. 그럼 조금 더 전환적인 것도 함께 고민해야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유엔에는 북한도 나가 있으니까 북한 대사 자리는 비어 있었다고 하고요. 네. 자, 이렇게 항상 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든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이든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한국전 그리고 이제 항상 한강의 기적에 대한 이제 표현들이 들어 있었고 유엔의 이제 도움의 결과다. 우리가 기여하겠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자유연대 그리고 기여 외교를 강조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북한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북한이 등장한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조연설 후에 이 구테우스 사무총장과 회동을 했죠. 네, 30분 정도 면담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이 북한이 더 나은 길을 선택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국제금융기구와 동북아까지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 또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구상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럼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거나 추가 핵도발을 감행할 때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사무총장께서 관심을 두고 지원해 주길 부탁한다. 이렇게도 언급을 했거든요. 네. 지금 뭐 북핵 실험을 좀 앞두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 북한 상황,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좀 한 목소리로 우리나라 이제 정부를 좀 지지해 달라. 그리고 더해서 북한의 이런 도발을 좀 막을 수 있는 국제사회 연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을 믿어도 된다. 네. 하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또 이제 안보리 국가들 이사국 중에 의견도 분분하고 또 어떤 이 제재 결의안 같은 게 채택이 거의 안 되죠. 주변에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이제 일정들이 또 있잖아요. 미국에서만 해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경제 이슈,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이제 푸는 것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 언제고 의제는 지금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네, 우선은 내일 보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 국 정상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리셉션이 진행이 됩니다. 네. 여기서 윤 대통령이 다양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서 외교 지평을 좀 넓히는 그런 일정을 소화한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각 정상들을 만나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우선은 지금은 미국 시간이 이제 밤입니다. 예. 날이 밝아서 이제 아침이 되면 다음 날 21일이 되면 미국 네, 시간으로 네. 되면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 논의가 어떻게 될지 아마 여기에 뭐 우리 이제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예외적인 조치나 조항이 이렇게 언급이 될지 네. 또 하나 환율 문제 여전히 불안정한데 뭐 미국의 연준의 결정이 달려 있는 거겠지만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문제는 또 어떻게 얘기가 될지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한미 정상회담은 경제적인 문제가 또 걸려 있는 것이고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 성사 여부 자체가 조금 아직까지 안개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한미 결과를 예측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정상회담을 해서 만약 결의문을 채택한다든지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공동성명을 낸다든지 그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갑자기 글 써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전에 다 만들어 놓고 맞아요. 사실 정상은 이제 발표만 하잖아요. 그럼 사전 작업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이창영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으로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운터 파트너를 만나야겠죠. 카운터 파트너가 한국으로 오려고 했었던 타이완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땡긴 7조 원짜리 공장을 미국으로 땡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입니다. 네, 네. 이창양 장관이 지나 러몬도 장관을 먼저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장관과의 협의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는데 네. 일단 이창양 장관 같은 경우는 13시간 비행 동안 한숨도 잘 못 자고 계속 이거만 고민을 했었다라고 네. 얘기를 남겼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장관이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한 것과 무관하게 미국의 입장이 단호하면 아무것도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결국은 미국이 먼저 사실상 친 거나 다름없는데 한국이 이 상황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국력이다 보니까 네. 무언가를 내줄 수 있는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해주고 우리도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고 우리 정권도 초기고 우리 산업도 살려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해법을 이 장관이 얼마나 준비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장관이 준비할 때 대통령이 얼마나 다 응해줬는가 이 부분에 이제 관건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지금 우평루관님 말이 너무 체감되죠. 예를 들면 딱 이 부모가 원하는 건 성적이 얼마야? 몇 등이야? 네. 이거지. 어머니 저 지난밤 꼬박 샜어요. 그 아무 의미가 없죠. 네. 결과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또 국가 간에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기시다 일본 총리가 말이죠. 뭐 불쾌감을 표했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이게 아사히 신문이 이제 오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일본 정부 관계자 말 인용해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기시다 총리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냐면 우리 대통령실이 지난 15일 유해 총회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하기로 합의해놨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흔쾌히 합의했다. 이런 시간을 조율 중이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그렇다면 뭐 반대로 만나지 말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어허.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건데 네. 왜냐?
아니 대통령실의 이 정상회담 개최 발표가 좀 너무나 앞서 나갔다 이런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원래 외교적으로 봤을 때 통상 개최 사실이 확정되면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는 게 좀 관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국에서 이 얘기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좀 불쾌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급기야는 기시다 총리 이 워딩이 이렇게까지 전해지면서 과연 기시다 총리가 이제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할 것이냐, 회담을 하더라도 약식 회담이나 아니면 서서 잠깐 인사하는 정도만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일본 쪽에서는 아직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뭐 내일이 돼봐야 우리에게 확인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자, 이 여당 국민의힘이죠. 가처분 재판부를 요 좀 회피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재배당해달라. 이게 어떤 얘기예요? 네, 이게 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원래 이 가처분 신청을 지금 심리하기로 돼 있는 서울 남부지법에 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28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남부지법의 민사 51부에 배당돼서 이 사건들이 지금 진행돼 온 상황인데, 근데 이 민사 51부의 황정수 수석 부장판사가 이 사안을 계속해서 가처분 관련된 것들을 계속 심리하고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려진 건 1차, 2차 내려졌죠. 네네. 남아있는 게 3차, 4차, 5차인데 3차는 지난번 심리를 했고 한 상황이고 4차, 5차를 같이 묶어가지고 28일에 하는 거고 하고. 그래서 남아있는 이런 사안까지 1차부터 5차까지 쭉 다 같은 재판부에서 하는 게 맞느냐. 너무 불공정하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거고요. 네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도 했냐면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한 사람인 전주의 비상대책위원 전 위원이 이 제51 민사부 재판장, 그러니까 황정수 판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다. 이거 불공정하다. 네네. 불공정할 수 있다. 동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채무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판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또 지적을 한 거예요. 아울러 현 재판부가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서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까지,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을 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재판부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재판부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제51 민사부도 있고 제52 민사부도 있는데 왜 제51 민사부에만 배당하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재판부 우리가 회피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정말 엄중한 법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판사거나 검사거나 피고다. 그럼 이거는 이 재판부 판사 스스로도 회피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재척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박 기자님이 정리한 국민의힘의 이제 문제제기 내용 좀 정당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재판부 재배당 요구를 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했었어야 돼요. 지금 예시로 든 게 이제 전주회 의원과 뭐 판사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배당 받았을 때 재판부가 배정이 지금까지 안 바뀌었다면 처음부터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이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국민의힘 측이 원치 않는 결과로 계속 나오니 바꾸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처음 했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 원치 않은 결과로만 나오니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고. 판사 프로필을 좀 늦게 본 건 아니에요? 설마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저희도 이 방송을 하면서 처음에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이 판사가 예전에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강영석 후보도 선거 토론에 참여시켜야 되고 어느 정도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판사이기 때문에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인용할 가능성도 있다. 희박하지만 그랬는데 인용을 딱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도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대응을 못했거나 심지어 당시에 이제 조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자 판사 성향을 또 이제 문제 삼기도 했죠. 맞습니다. 조호영 의원도 이제 판사 출신이죠. 그래서 사무 분담상 서울 남부지법이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사무 분담상 제151 민사부 외에 제52 민사부가 있는 것은 맞지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8호에 따라서 50일 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로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 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부지법이 지금 이제 11시 57분 정도 이제 기사를 내서 기사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답을 낸 셈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문제 제기한 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난색을 표명한다. 사실상 거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네. 만약에 지금 받아들이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그동안 잘못된 재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사를 계속 쓰고 있었다라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건 또 재판부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사법부 거죠.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럼 지난 이제 인용이라든가 네.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또 이 왜곡된 시각을 네. 전할 수가 있고. 그런데 전주의 의원이 뭐 동창이다 이 문제를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왔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 이렇게 가까우니까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주니까 좀 저 바꿔주세요. 그럼 모르겠는데 네. 불리한 결정이 나온 상황이고 네. 또 걱정이 돼서 바꿔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랑 친해요라는 거는 좀 약간 어폐가 있지 않나? 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이 문제 교통 상황을 좀 확인하고 와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12시 40분을 넘겼습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대를 보내면서 교통량은 살짝 줄었지만 영동고속도로에서는 2건의 사고가 있어 매우 혼잡합니다. 강릉 방향이고요. 서용인 분기점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고 갓길로 옮겨서 처리 수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로 마성부터 서용인 분기점까지 3km 구간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강원권에서도 둔내터널에서 버스 관련한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처리 작업으로 2차로가 차단돼 있는데요. 지장을 받아 동둔내 하이패스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화도 일대에서만 교통량이 많아 2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가는 길 팔곡 분기점부터 용담터널 지나기가 어렵고요. 매송휴게소에서 비봉, 팔탄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느리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부산 쪽 한남에서 서초 사이로 밀리고 동탄에서 오산 쪽으로도 서행 중입니다. 반대 서울 방향으로는 서울시 구간인 양재에서 반포까지만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국민의힘 측에서 이 가처분 재판부를 재배당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을 했는데 조금 전 속보로 법원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상대가 있는 싸움이니까 네. 이준석 대표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이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제 방금 지적해 주신 전주의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네네. 교체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런 이유라면 재배당을 신청해도 제가 신청해야지. 그렇죠. 네,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 신청을 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우픈 일들이 웃기고 슬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적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게 지연 전술이다. 이렇게 지연 전술이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판단을 하는 글을 적었고요. 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오비락인지 모르겠지만 막판에 주기환 위원회에서 전주의 비대위원으로 교체한 게 네네네. 이런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까지 추측을 하기도 했는데 뭐 이 상황이 이제 마음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어서 연달아서 올린 글에서는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합니다.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 마지막 말은 조금 저는 정말 정치가 좀 그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자 그런데 지금 어제 말이죠 오평론가님 네. 경찰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 성접대 의혹 네.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네. 일단은 불송치. 불송치. 네. 그럼 이제 경찰선에서 끝낸다는 얘기예요. 네. 사실상 이제 법률가들은 이제 무혐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고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무혐의에 대해서 다시 살펴봐야 된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무혐의인 것이지 해당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내부 사람들은 이거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끌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서 이 같은 사건을 두고 계속 옥시강씩 싸우고 있고요. 중요한 건 아직 무고가 남아 있습니다. 네, 무고가 남아 있고 또 하나는 불송치를 결정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 한들
그 당시에 상황이나 사실들이 밝혀진다면 이것만으로도 징계를 내리거나 제명할 수 있다라고 국민의힘 또 네네. 내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윤리위의 결정이라는 건 네. 법적인 판단하고는 이제 결이 좀 다른 다를 수 거니까요. 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법률상 근거에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네. 사실관계만 밝혀진다면 확인이 된다면 국민의힘 내부 윤리위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불송치를 두고 옥신각신 싸우는 모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불송치다, 무혐의다 또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7년 공소시효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이었다고 확인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또 이제 어떤 보도는 이제 증거 불충분에 의한 불송치 뭐 이렇게 쓰고 있기도 해요. 어쨌든 팩트 체크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성접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직까지는 드러난 이게 정확히.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럼 이것도 지금 이 경찰 결과가 네, 엊그제 문자 유출 얘기도 저희가 다뤘습니다만 사실은 경찰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리한 내용이 별로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직까진 그런데 이제 수사가 더 남아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무고랑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아.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수사가 되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해 보이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무혐의라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성접대 의혹 불송치는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증거인멸 교사 같은 경우는 이게 맞서고 있는 게 김철근 전 실장에게 7억을 김 전 실장이 7억을 준 게 투자 목적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반대편에서는 증거인멸이 아니냐, 증거인멸 하려고 그런 게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해당 증거가 먼저 관건이잖아요. 결국 성상납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성접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봐야 돼요. 아, 그렇죠. 그걸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무고죄도 이준석 전 대표가 가로세로 연구소를 이제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명예훼손 이런 걸 고소했는데 처음 거기서 터져 나왔죠. 근데 이제 그쪽에서 강신업 변호사가 네네. 무고죄도 걸었어요. 아. 근데 그건 과연 성상납, 그러니까 성접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도 이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접대 여부가 확실히 밝혀졌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경찰이 네네. 계속 수사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시 이준석 대표가 뭐 명절에 선물 등을 좀 지속적으로 받은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어제 경찰은 뭐 대가성은 없어 보인다. 네. 대가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또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요. 계속 지켜봐야 될 일이네요. 아, 이거 참 오래가네요. 자, 지금 이번 주 국회에서는요.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네. 어제는 외교, 안보, 통일 이 문제라 좀 대북 정책을 놓고 뭐 전 정부, 현 정부가 좀 다툼이 있을 줄 알았더니 네. 이 영국에서의 조문 외교 이게 조문을 취소했던 게 계속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저께부터 계속 나와서 네네. 어제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은 좀 뭐 어떻게 보면은 피로감 이미 이게 있을 수가 미국에서 있어요. 일정을 쭉 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영국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근데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게 좀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이 대통령실이나 한덕수 총리나 외교부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뭐냐 이게 외교적 홀대가 아니다. 네네. 그리고 영국 왕실의 요청에 따라서 오후 3시 이후에 도착한 정상들은 그 다음 날 장례 네네. 미사 이제 끝나고 조문하고 작성한 거다. 네. 아니 영국의 뜻에 따라서 안내를 받아서 했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얘기를 했고 그럼 민주당에서 아니 걸어서 간 건 뭐냐 마크롱 대통령 걸어서 가지 않냐 뭐 그랬더니 당시에 5시까지 리셉션 현장에 가야 됐기 때문에 3시 40분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런던에 공항에 그래서 시간이 안 됐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공방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통령실에서 어제 해명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 EU 이 집행위원장하고 오스트리아 대통령 뭐 그리스 대통령 등등에서 파키스탄 등등. 네, 파키스탄 총리 등등 해가지고 아니 이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날 장례미사 한 다음에 조문을 서명했다. 네. 우리도 같은 프로세스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예. 어제 한덕수 총리도 그 얘기를 똑같이 반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사진이 있습니다. 네. 자료가 네. 뭐였냐? EU 집행위원장과 오스트리아 대통령, 그리스 대통령 등은 이 참배를 하고 그러면 뷰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여왕의 관 앞에서 그렇습니다. 조문을 하고 네. 그 이후에 장례미사 참석 이후에 조문록 작성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차이가 있다. 이걸 또 민주당에서 지적을 한 거거든요. 네네. 주장을 했더니 한덕수 총리가 그 자료 좀 달라. 김의겸 총리의원한테 네네. 좀 보겠다라고 했는데 한덕수 김의겸 총리는 의원은 주로 언론을 보고 아시잖아요. 신문 보고 네. 신문에 아직 안 나왔었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김의겸 의원도 하는 얘기가 인터넷 검색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대통령실이 고의로 누락을 한 건지 아니면 그게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제 이 공방이 하루 종일 좀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뭐 한덕수 총리가 또 대정부 질문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네. 그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 신문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화제가 됐던 얘기를 잠깐 언급했던 거고요. 자, 지금 이 영빈관 예산 공방도 지금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한덕수 총리가 이른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또 답변을 했군요. 네, 일단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그렇게 반영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산이 국회에 제출되면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에서 다 검토를 거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명확히 아니다라고 답변을 남겼고요. 이 질의를 윤상현 의원이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한 네네.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뜨거운 이슈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저는 현 정권이 처음 들었을 때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이전하는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네. 다만 절차적 정당성을 좀 지켜야 되고 네. 완벽하게 안보상 구멍이 없을 때 이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빈관이 필요하고 새로 지어야 된다면 지어야죠. 근데 중요한 건 절차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혹시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민주당에서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해소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이 지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속시원히 밝혀야 되는데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서 이걸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예산을 넣었잖아요. 네. 끼워 넣었다면 끼워 넣는 주체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독단적으로 만약에 기재부의 공무원이 또는 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공무원이 자기 갑자기 싹 써서 이렇게 넣지는 네.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지시를 받고 썼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는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어야 할 건물이라면 지어야 합니다. 다만 절차적인 정당성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대정부 질문 사흘째로 이어지고요. 보니까 경제 분야 질문이라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 국회에서 여야 간에 많이 나오고 정부에서 또 책임 있는 답변, 민생 관련이니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전엔 좀 뭐 주목할 만한 이야기들이 오간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대정부 질문 진행이 안 되고 네. 오후 2시부터 대정부 질문 우리 진행이 딱 됩니다. 끝나면 시작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대정부 질문은 오후에 다 진행이 되기 네네. 때문에요. 아무래도 경제 얘기다 보니까 이른바 3고 어려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대한 이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 같고 아마 이건 여야 가릴 것 없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네. 대한 대응책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물어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좀 진땀을 많이 빼겠네요.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지금 네. 또 뉴욕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깨도 많이 무겁습니다. 자, 이거 짧게 하나 박 기자님, 정의당에서 기초연금을 인상한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네. 이거를 연금 특위에서 논의하자 제안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초연금 인상 방안만 추진되면 합리적 방안 도출이 어렵다. 그래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 좀 촉구를 한 셈이 됐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추진 의사를 밝혔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뭐 환영은 하지만 문제는 재원 아니냐. 결국 40만 원 인상하면 12조 원까지 늘어나는데 이 민주당의 얘기처럼 부부 감액과 국민연금 연계를 폐지하거나 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게 되면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난다. 그래서 결국 근본적인 해법을 특위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 정부 여당의 입장은 또 조금 많이 다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또 뭐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도 연금 개혁해야 되는데 재정 고갈이 우려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더 내고 덜 받는 네. 연금으로의 개혁을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쟁점이 될지 어떻게 결정되는 게 국민들에게 이로울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대목입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우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3929님. 윤 대통령의 유엔 연설 내용 형식적인 것이든 실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든 어쨌거나 앞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없이 국정수행 잘할 수 있으시기를 전 국민이 바라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BTS 유엔에 대사로 갔었죠. BTS가 유엔을 배경으로 노래했던 Permission to Dance 신청합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When you look yourself right in the eye, I didn't say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뭔가를 초조하게 기다려본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말 관용구에 새카맣게 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안, 초조, 근심 따위로 속이 몹시 타다라는 뜻이고요. 내 걱정으로 내 속이 다 새까맣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뜻하는 관용구로 가슴이 콩알만해지다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서 마음을 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무서운 폭음을 듣고 가슴이 콩알만해졌다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초조한 마음을 나타내는 속담으로는 죽수어 시킬 동안이 급하다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데 눈앞에 다다른 마지막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사람을 초조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또 지키는 냄비가 더디 끓는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이 더 걸리는 것까지 느껴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하나 더, 어린 아들 구세간 어미 기다리듯이란 속담도 있는데요. 혹 떡을 가지고 올까 하고 구세간 어미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어떤 일에 희망이 있을 때 몹시 초조하게 기다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군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기다리던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활동하기 좋은 날씨인데요. 큰 일교차에 대비해 외출하실 땐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선선함을 넘어 좀 쌀쌀하기도 느껴졌습니다. 서울이 13도, 안동 10도 선에서 출발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25도, 강릉, 부산, 제주는 24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공기질 깨끗한 가운데 오존 걱정도 없습니다. 다만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 단계, 남해안을 중심으론 매우 높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15도, 대전 13도, 부산 18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한낮에도 25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절기 추보님 모레는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낮 사이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에 한때 비가 오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1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은 강한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순간적으로 바람이 초속 15m까지 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경남권 해안, 제주도 해안은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8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달 18일 스토킹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전주환이 지난달 18일 처음으로 살해를 결심한 뒤 범행 당일까지 총 4차례 내부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 정보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9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줄어든 반면 수입은 늘면서 무역 적자가 25년 만에 6개월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에서 20일 수출액은 33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7% 감소해 무역 적자는 4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려면 가구당 전기요금을 8만 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전의 올해 적자가 35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하나증권 리포트에 기반해 산출된 분석입니다. 현재 정부는 인상폭을 놓고 부처 간 협의 중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제77차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자유를 특히 강조했고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자, 유엔 총회 이후에는 한미, 한일 간 정상회담도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윤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가져와야 할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그 자세한 내용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저희가 조목조목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전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셨죠?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유엔 총회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 정상 개막이더라고요. 네. 자, 유엔 총회에서 좀 주목해 보신 부분 어떤 대목인가요? 저는 점점 이 유엔이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대면으로 돌아오고 뭔가 정상을 찾는 것 같은데 유엔의 존재감은 훨씬 약해진 것 같습니다. 아, 존재감이 약해졌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되고 미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되면 네. 이 국제기구라든지 국제 거버넌스가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알맹이가 없고 현안에 대한 뭔가를 치열한 이것을 다루는 그런 중심기구로서의 역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아, 네. 예, 막 뭐 많은데 말만 많은데 실질적으로 핵심이 없는 그런 기구가 되어 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또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분수령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네. 자, 윤 대통령이 이제 10번째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그럼 이게 일반 토인데 뭐 순서를 정하는 규칙이나 이런 게 있나요? 뭐 순서를 두고 이제 좀 비판을 하는데 사실 네. 이 순서는 세 가지 정도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브라질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설립했을 때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브라질이 굉장히 남미를 대표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네네. 그게 관례가 됐고요. 관례. 그다음 미국이 그다음에 나오고요. 네네. 그다음부터는 선착순과 급이죠. 정상이 네네네. 오느냐 장관이 오느냐 뭐 심지어 북한 대사가 오는데 예. 선착순의 같은 급이면 제일 먼저 한 국가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번째 했더라도 네. 그 자체가 뭐 국격이 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네네네. 10번째라는 게 그렇게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룰은 좀 이제 가변적이네요. 자, 11분가량 진행된 기조연설. 이 주요 내용이 자유와 연대. 근데 이게 좀 짧았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해석이 구구해요. 보도를 보니까. 전문가로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기조연설 좀 어떻게 들으셨고 평가하세요? 15분이 지어지고요. 네. 그다음 뭐 15분이 넘더라도 정상이 하는 것을 뭐 마이크를 끈다든지 국회처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럼 충분히 사용하는 게 맞죠. 그런데 뭐 이 자체도 짧더라도 정확하게 핵심적인 것들을 사람들한테 공감을 했다면 괜찮은데 좀 그 부분도 좀 하여튼 조금 짧았다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네네네. 짧았다는 것은 맞고 시간은 충분히 활용하고 더 할 수도 있다. 네네. 자, 이게 취임사 때도 그랬고요.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그랬고 이어져서 유엔 기조연설까지 자유, 연대 이 강조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이나 이유 뭐 어떻게 분석하세요? 본인의 철학이신 것 같아요. 자유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특히 또
지금 집권 당하고 집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맥락이라는 게 있고 장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실 유엔이라 하면 평화거든요. 평화. 물론 평화를 뭐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 자유가 앞섰잖아요. 네. 실제로 유엔의 가치 중에 자유는 없습니다. 인권이라든지 평화라든지 뭐 번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왜냐하면 그 자유라는 것을 내세웠을 때는 그러면 자유의 기준과 그다음에 권위주의 국가들도 있을 것이고 예. 국제 거버넌스를 할 때 그 국가들을 그러면 사실상 내치거나 개입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유엔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내정 가서 불가하거든요. 네네. 그런 게 생각했을 때 이 자유가 맥락 속에는 지금 권위주의 국가들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유엔에 가서 화합보다는 약간 진영을 나눈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아, 불편했다. 그게 화합을 주로 강조하고 국제 공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영을 나누는 듯했다. 연대가 등장하긴 하지만요. 자, 이 관건은 또 이런 거죠. 국제사회 호응. 그럼 연대라고 했을 때는 뭐 우리만 달리는 게 아니라 함께 가자는 얘기니까 그 연대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도 관건인데 그런 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연대라는 말은 동맹이나 진영과는 다르잖아요. 네네. 조금 달라도 같은 가치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유엔의 정신인데 네네. 지금의 자유는 진영을 나누는 듯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치 외교와 같은 선상에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봤을 때 말씀하신 공감을 못 얻어낼 만한 국가들이 꽤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나라들도 그 자리엔 있다. 자, 이게 좀 특이한 대목이요. 담대한 구상을 기존에 2번 언급한 그대로 이제 발표할 거냐. 북한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으니까 좀 변형해서 할 거냐. 이런 예상이었는데 기조연설에는 북한이란 단어는 아예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북 메시지, 비핵화와 관련된 메시지 이게 좀 담기지 않은 게 이례적이다 이런 분석도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가기 전에 이 말을 할 것처럼 사실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네네, 했었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한 건 정말 그 이례적이고요. 네. 아마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생각에 뭐 제 추측입니다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뉴욕타임스에서도 왜 그 인터뷰. 문재인 정부가 네네. 지나치게 북한에게만 쏠렸다라는 것에 대한 차별화? 특정 친구. 예. 그 차별화를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일각에서는 그 담대한 계획이 북한으로부터 이제 거절당했는데 뭘 가서 또 구차하게 얘기하느냐.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네. 저는 차별화 쪽에 좀 강조를 하고 싶네요. 차별화 하려고 했었다. 예. 근데 그게 바람직하느냐 그 문제는 좀 다르죠. 네네. 사실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한테 사실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이자 동시에 세계적인 예. 문제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는 단순한 그렇게 빠뜨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뭐 북한 이렇게 이제 딱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이제 유엔 방문 전에 지금 말씀하신 뭐 인터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채널을 통해서 해구산을 언급한 바도 있고요. 또 한미 양국이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또 가동하기 시작했고요. 또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서도 유엔 안보리의 단호한 대처를 요청하기도 했어요. 기조연설 전후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좀 강한 기조를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는 좀 아까 말씀드린 맥락의 문제인데요. 네. 전반적으로 제가 왜 그 자유가 진영을 나누는 듯한 여기서도 나타나거든요. 네. 물론 역사적 사실이지만 저는 좀 충격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그 유일 합법 정부를 유엔이 구했다. 유엔에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이 네네. 역사적 사실이긴 하지만 여기서 완전히 배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리고 지금 해구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이러한 핵 문제가 두드러져 있고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북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핵 문제가 쑥 들어가 버릴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평화 얘기를 하지 않고 핵과 확장제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네. 계속 대결적이고 갈등적인 것을 얘기했다는 의미와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진영화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해석이 이제 구구해지는 것이 오늘도 언론을 보니까 이제 고위 관계자 사실 담대한 구상 언급 없었고 북한 언급 없었지만
핵무기, 대량 살상 무기, 인권 유린 이런 언급이 포괄적으로 보면 이제 북한을 지칭한 것일 수 있다라고 이제 또 설명을 이제 보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자, 유엔 총회 이후에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핵심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 여부인데 지금 회담 시간이 30분 정도다 보니까 이게 짧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 얘기는 사실상 이 IRA야말로 저는 외교 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사실 작년부터 있었고요. 이거는 공화당 의원이 마지막에 이제 마음을 변해가지고 원래 우리는 통과 안 할 줄 알고 완전히 뒷전에 두고 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설득에 성공했고 공화당 의원이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게 통과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이걸 다 준비를 했어야 되는 문제였는데 그걸 준비를 안 하고 이렇게 이미 이 법안으로 나왔는데 어떤 방식으로 한국이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것도 30분 안에 그냥 뭐 유감이다, 뭐 향후 뭐 살펴보겠다 이 정도만 받아도 뭐 저는 성과라고는 보지만 사실상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 네. 그냥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다. 더 그렇다면 뭐냐 하면 이번에 짧더라도 이후에 미국이 비슷한 법안을 지금 계속 준비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 압박에 대해서 확 단도리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내는 것에 집중하는 게 훨씬 맞다. 그래도 또 시간이 짧다. 지금 일단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이후에 닥쳐올 다른 파고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지금 아니나 다를까 전기차 이후에 뭐 배터리도 나오고 또 바이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온다. 더 온다.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일정에 맞춰서 미국을 찾았습니다. 자, 방미의 목적은요, 이게 부산 엑스포 유치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좀 정부와 공조해서 우리 대기업들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측면 지원을 할까요? 힘들걸요. 이게 그냥 우리 대통령의 방문의 1대1이 아니라 요즘 이제 유행 중에 하나가 뭐 장례식장에서도 그랬고 그다음 G7이라든지 또는 나토라든지 지금 유엔에서 짧게 계속 만나는 뭐 약식 정식회담을 구별하지만 거의 다가 사실상은 약식회담에 가까울 정도로 릴레이로 만나는 거. 그 시간 배분 자체도 힘들다고 얘기하는 정도니까 그렇게 큰 기대를 했다 제일 실망을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를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측면 지원도 어렵고 30분도 짧은데 앞으로는 더 짧아지는 이제 추세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11월 중간선거까지는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들 관측을 하는 거죠. 물밑 협상이라도 해서 11월 중간선거가 지나고 나면 좀 우리나라에 대한 유예 조항을 뭐 이제 조치한다든가. 자, 그럼 이번 회담에서 어쨌든 명시적인 성과는 어렵다고들 보시고요.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이끌어내면 성과다라고 보시겠어요?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든지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다든지 뭐 향후 대책 뭐 이 정도만 나오면 대성공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부분이 사실상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30%로 떨어졌던 것들이 지금 40% 이상으로 회복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간선거가 있고요. 미국에서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이긴 경우가 역사적으로 5번밖에 없습니다. 자, 절박한 선거를 또 바이든 대통령을 치르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또는 향후에 좀 뭔가 대책을 찾아보자. 머리를 맞대자. 이런 약간 우호적인 메시지만 나와도 대성공이다. 근데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어요. 자, 이 한일 정상회담이요.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우리는 홍회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가 지금 기류가 많이 바뀌었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일본 외무상은 55분 또 회담을 했단 말이죠. 자, 일본 측은 아직 확정을 안 했어요. 이 혼선은 뭐가 원인입니까? 저는 뭐 일본이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한국이 발표하는 정도의 외교적 정말 참사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얘기는 있었을 것이다. 얘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일본 정부가 극우잖아요. 요즘은 국내 정치 아까 말씀드린 바이든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은 우리가 일본이 흔쾌히 하기로 했다는 것에 사실상 약간 왜냐하면
이 일본 정부는 혐한에 기초를 하고 지지층이 많은데 흔쾌히 또 받아들였다. 아무것도 약속 못 받고 했다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좀 불만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한국이 먼저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에 대한 그래서 지금 약간 기싸움을 하고 있다 일본이. 그래서 정식회담 뭐 30분이라도 좀 보다는 약식회담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 지금까지 안 나오는 것 봐서. 그러게요. 네, 공식화 안 되는 것 봐서. 당장 내일인데 그 현지 시간은 오늘 밤 이후에 21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일본이 좀 많이 불편했다, 불쾌했다. 기시다 총리는 불쾌하다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열릴 가능성은 없겠죠? 왜냐하면 한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거는 한국에 대한 확실히 결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스치는 약식회담 정도 아니면 그냥 인사 정도. 서서 인사. 그렇게 할 가능성이 근데 이게 뭐 회담이냐 아니냐를 몇 분 했느냐 몇 초 했느냐 이걸로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의미 있는 뭐 대화 메시지를 주고 받았느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지금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공식화시키지도 못한 상황에서 무슨 이 어려운 문제인 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예 가능성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다. 그래요. 그런데 또 박준희 교부 장관은 뭐 하야시 외무상하고 지금 민관 협의체에 뭐 이 내용을 전달하면서 대위 변제하는데 한일 기업이 출연해서 재단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럼 이런 건 뭐 아예 언급도 없겠네요. 이번에는 확실히 없을 거고요. 사실상 이제 그걸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물밑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무에서는. 그런데 이것 역시 일본에서는 결국 한국한테 확실한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생각이 있고 일본이 조금이라도 양보해가지고 이 문제가 풀렸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국내 여론 또는 지지층의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일본의 지금 자세는 한국이 완전히 양보하라는 겁니다. 한국이 완전히 그냥 자신들의 방식에 따라와라. 그럼 우리가 양보하게 되면 위안부 때처럼 우리 국내 여론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지도자가 결단해서 한 방에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이 그랜드 바겐 방식을 통해서 한일 관계 풀어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일본 정부 입장은 완고하고 완강하다. 자, 그럼 이 해법 자체는 바꿔야 됩니까? 저는 결국 일본도 그 양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우리 지금의 윤 정부는 전 정부가 잘못해서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됐다는 기준을 갖고 있다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정부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예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일본이 사실은 한국에게 완전한 항복을 요구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수출 규제 등. 맞습니다. 그런데 강제동원을 되돌리라는 거고 판결 되돌리라는 거고 위안부 그대로 지키라는 거고 1965년 손대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잘못했다고 판단하면 전 정부가 그럼 우리가 그 세 가지를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일본은 그 세 가지를 포기할 가능성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기반으로 이건 일본이 과거사를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정했었던 때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의 분위기 이 정부의 성격상 그거는 바뀐 거죠.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선언도 지금 무력화시키는 거니까. 자, 전 세계 상황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할 것 같고요. 강대국의 또 보호주의 강화될 것 같고. 자, 또 미중으로 나뉜 신냉전 체제도 더 이제 확대될 것 같고. 김 교수님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외교적인 해법 좀 어떤 조언을 내놓으시겠어요? 먼저 신냉전이라고 이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건 우리한테 좋은 건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냉전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진영을 선택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저는 과거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도 과거에 안보 하나만 보고 모든 것을 희생했던 1960년대 1970년대의 냉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만한 국격과 국력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익에 오히려 치열하게 가는 것이죠. 이것을 이념이나 가치로 나눠서 제가 이런 말 합니다. 가치 외교가 가치가 있는가? 편을 정하면 편한가? 저는 두 가지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 아니다. 오히려 신냉전을 고착화시키는 우리 생각보다는 틈새에서 뭔가 유연한 전략을 찾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자, 해외 순방 다 마치고 캐나다까지 끝내고 들어오면 한번 또 전체적인 평가 내리는 시간이 오겠죠.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준형 한동대 교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인데요. 자, 오늘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자, 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늘 나오던 이 임경빈 작가가 없어서. 아, 그렇습니까? 조금 섭섭하시죠? 아, 그러네요, 좀.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네, 이번 주 휴가입니다. 제가 1인 2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게 지금 상임고문단 오찬이 있으신데 오신 거예요? 예, 우리 당 상임 고문단 중에 네. 좀 70대. 우리 상임 고문이 80대, 90대 있는데. 네네. 70대 고문들 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번에 고문단 회장이 네. 신영균 고문에 하다가 네. 이번에 정의화 전 의장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그 이야기 좀 하느라고. 네. 이제 고문단의 이제 회장이 바뀌셨다. 예. 저기 이 고문님도 회장 하셔야죠. 우린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재호 고문이 나오실 때마다 참 굵직한 일이 빵빵 터져요. 어쩌면 그렇게 타이밍이 맞는지. 한 달에 한 번 나오니까 이게 꼭 일 생길 때만 나오는 것 같아요.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바로 지난 새벽 유엔 기조연설 처음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총평을 좀 해 주시죠. 15분 연설 시간인데 한 11분여 했습니다. 예,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건 그 11분 동안인가 15분 동안에 자유란 말을 21번인가 하셨다고. 예. 맞습니다. 그건 취임식 때도 그러고 8.15 때도 그러고 맞습니다. 100일 때도 그러고 자유를 아주 좋아하시는 네. 자유 좋아하는 게 좋죠. 네. 그 대통령이 자유를 좋아한다는 거는 좋은 건데 그러나 자유를 억압을 하는 건 어디에서 나오느냐? 네. 그럼 권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권력과 제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유를 외치는 것도 좋지만은 권력의 운영과 제도의 운영에서 어떤 것이 국민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소외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고치는 게 우선이죠. 네. 그게. 그러니까 자유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잖아요. 몸에 와 닿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 걸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건 결국은 권력의 몫이거든요.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 주셨어요. 대통령이 자유를 좋아하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그 자유를 억압하는 것 자체가 권력이다. 그럼요. 대한민국은 정치 권력은 이제 대통령에게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니까 모든 권력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대통령부터 나오잖아요. 사실상. 현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도를 고치는 것도 대통령에서부터 비롯되잖아요. 물론 국회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 자유를 억압하는 구조적인 모순,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 이것을 고치는 것은 대통령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자유가 이렇게 억압될 소지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고치겠다. 이러이러한 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걸 이렇게 고치려고 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설에서 강조된 자유를 그럼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그 억압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좀 이례적인 게요. 우리 대통령이 항상 유엔 총회 가면 북한 문제 언급이 있었어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가든 아니면 억지력으로 가든. 이제 그런데 이번엔 북한이 아예 등장을 안 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을 전제로 하면
담대한 구상에서 다 언급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근데 이제 아마 또 해외 이건 국가들의 모임이니까 자 대한민국은 북핵 문제 어떻게 갈 거냐 궁금했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웠는데 네네. 제가 그 대통령 출발하시기 전에 네. 어떤 모 방송에서 예. 뭘 이야기했으면 좋겠냐. 두 가지다. 네. 하나는 그 미국이 우리나라 저 현대자동차. 네네. 전기차. 예, 전기차.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 그거 감축법안 그거에서 한국이 제외되도록 해달라는 요거 하나 하고. 예. 다음에 북핵 문제다. 이번에는 왜 북핵 문제가 중요하냐 하면 북한이 핵 사용을 자기네들 법으로 법제화하지 네, 않았느냐.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핵 사용을 말로만 이야기하고 정치적 선언으로만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비핵화를 안 하겠다. 네네. 핵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 법으로 만들었지 않냐. 맞습니다. 이거는 중대한 도전이고 도발이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유엔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 문제를 미국 정상회담에서도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예.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네네. 난 이번에 그게 빠진 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막연한 자유보다가 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이 비핵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공포 또 자유로부터의 제외. 네, 안보 위협도 되고요. 안보의 위협. 이런 게 더 크잖아요. 네. 그럼 정말 자유를 이야기하시려면 북한의 핵을 그들이 법으로 법제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걸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셔야죠. 예. 근데 그걸 안 하신 것에 대해서 그 대통령실의 설명 그거는 하나만 설명이고 그건 담당 구상 그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한 거고 예. 북한은 또 담당 구상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있는 데나 유엔 총회에서 무슨 담당 구상을 누가 알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잖아요. 네. 거기는 오히려 북한의 핵을 비핵화할 의지가 없고 아예 안 하고 그건 좋은데 거기다 그걸 법제화를 했다 핵 사용을 이거는 유엔으로서 심각한 문제다. 네. 이걸 말씀하셔야지. 국제사회에 북의 핵 사용 법제화. 그렇습니다. 이걸 강하게 비판하고 예. 국제사회에 이제 공조 대응을 요청했어야 한다. 예. 네. 그러니까 북한의 핵으로부터 자유연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그건 일명 논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고 해서 내가 이 같은 편에 볼 때도 왜 저런 북한 핵 문제를 왜 이야기 안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자, 이제 내일 물론 한미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 소식이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1박 2일의 캐나다 순방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 영국 조문외교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좀 어떻게 외교 평가하세요? 대통령 본인은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두 번째 수해 났을 때부터 이제 열심히 하셔서 대통령이 이미지도 많이 바뀌어지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많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도 좀 알려져서 지지도도 2~3%지만은 좀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영국 가서 조문이라는 거 그러잖아요. 우리 일반 조문도 되게 빈소에 가서 조문하고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하고 꽃을 헌화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장례식에도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빈소에 못 갈 정도 되면 꼭 가야 되는 자리인데 빈소에는 못 갔으니까 장례식이라도 가겠다. 이게 되게 우리나라의 조문의 그 일반적인 관습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문을 하려 영국을 갔잖아요.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조문을 하는데 조문이 빈소에서 분향하는 것도 하고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도 하고 두 개가 있는데 장례식에 참석은 각국 원수들이 다 참여하는 그건 당연히 참여하는 거고 그러나 특별히 영국 여왕에 대해서 조문을 또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신 것 아닙니까? 그럼 가면 해야죠. 교통이 안 맞아서 못했다. 그 말이 안 되는 변명이죠. 나는 대통령실 변명 자체가 더 한심한 게 영국에 대사관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영국에 가 있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또 그러고 대통령이 순방하면 사전에 준비팀이 먼저 갑니다. 그렇죠. 가갖고
그 대통령 일정의 그 동선을 일일이 체크합니다. 시간, 교통. 예, 네. 시간, 교통 혹시 뭐 외적인 요소가 있나 뭐 다 체크합니다. 네. 그랬는데 2시에서 3시 사이 2시 이후는 런던 교통이 복잡하고 더구나 네. 국장이라서 아주 복잡하니까 조문하려면 1시간 먼저 오셔야 된다든지 네.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 복잡한 줄 현지에 있는 대사관이나 다 알 텐데 예. 그 덜렁 3시 이후에 도착해갖고 네. 결국은 조문을 못했다. 네. 가는 거는 그거는 뭐 이유나 변명이 안 되죠. 네. 영국 가면 조문하러 가는 거지. 네. 장례식만 참석하러 가면 하필 뭐 그날 그 네. 비행기 타고 일찍 갈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실에 안 되는 일을 해놓고 지금 비서실에서 변명을 자꾸 하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수해 났을 때도 보세요. 예. 뭐 비 오면 퇴근 안 하냐? 그렇죠. 뭐 대통령실에서도 그 자택에서도 뭐 지휘다 한다. 예. 이런 엉뚱한 소리 했잖아요. 위기대응 시설이 펠로시 다 있다. 의장 왜 안 만났냐? 휴가 주일에 못 만났다. 네. 그래 갖고 점수를 확 까먹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 이걸 뭐 그래도 뭐 결례가 아니란도 뭐 특별 요구하는 한도 이런 엉뚱한 소리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시간을 못 맞춰서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 부분은 유감이다. 그 아주 유감이다. 이 네. 조문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로 이게 미안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뭐 자꾸 변명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고문님 말씀 들어보면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많네요. 문제 그러고. 네. 거기는 외교부는 없나요? 네, 외교부 대사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외교부 장관은 그 시간에 뭐 딴 데 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더구나 총리라는 사람이 국회 답변하는데 대통령이 영국에 몇 시에 도착했는지도 모르고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이 조문 그 중요한 일 때문에 영국에 갔는데 외교부 장관이 그 시간에 어디 있던지도 모르고 이 총리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그렇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외국에 갔는데 대통령이 없는 동안에는 국정을 총괄해야 될 총리가 대통령이 몇 시에 도착하는 줄 그 외교부 장관은 어디에 가 있는지를 또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총체적으로 이렇게 말이 안 됩니다. 총리도 문제고 대통령실도 문제다. 자, 그때 박진 외교부 장관 뉴욕에 날아가서 정상회담 등 이제 다른 나라로 가 있었죠. 그러니까 줄 자체가. 물론 박진 외교부 장관은 뉴욕 총회 연설도 있고 하니까 뭐 또 뉴욕에서 정상들도 만나야 되니까 했다 말이 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일본 외무상하고도 회담을 했고요. 그러면 외교부 장관이 아니면 차관이나 누가 대신 외교부 장관 대신할 사람을 런던에 보내갖고 그 모든 일정을 대통령 이제 직보를 하든지 상황을 설명하도록 해줘야지. 이 상황에서 또 이제 영국 대사, 우리나라 대사는 또 공석이라 물론 이제 공사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사가 없으면 그럼 공사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 공사가 없으면 영사가 있는 거고 대사관은 돌아가는 거죠. 대사관은 있잖아요. 그렇죠. 대사는 없다 하더라도. 자, 대사관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문외교는 문제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자, 추석 전 대통령실 개편 한참 진행했습니다. 또 이 해외 순방을 담당한 실무진도 교체됐다. 이런 후문이 나왔고요. 대통령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보좌를 하고 있는 건지 고문님 지금 한덕수 총리 발언도 찝어주셨는데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자, 그러면 필요성을 보도는 나왔고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고 하십니까? 저는 대통령하고 그 문제를 논의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모르는 예산이었단 말씀이시군요. 저는 그렇게는 말 안 했다. 아니, 저는 예산에 결정되는 그러한 그 제도가 그렇게 하나하나를 다 최고 통치권자, 총리실 같으면 총리가 다 그거를 파악을 하고 결정되는 거는 아니다. 그거는 비서실장이고 그거는 필요하면 경호처장일 것이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이어졌습니다만 일단 영빈관 예산이 좀 큰 문제로 부각이 됐어요. 근데 대정부 질문에서 이걸 물어보니까 신문 보고 알았다. 이게 좀 논란이 됐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잖아요. 국무총리잖아요. 또 책임 총리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었는데요. 예산이 뭐 800만 원도 아니고 8억도 아니고 800억인데 맞습니다. 거의 900억에 가까운 예산을 그렇습니다. 그것도 딴 무슨 뭐 빌딩 짓는 것도 아니고 영빈관을 짓는 예산인데 총리가 몰랐다. 뭐 모를 수도 있겠지. 그러나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은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데 그걸 신문 보고 알았다 한 말이 되겠어요. 이건 뭐 청와대하고 내각하고 따로따로 노는 것도 아니고 총리가 설사 신문 보고 알았다 하더라도 국회에 와서는 대통령을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그건 뭐 내각에서 검토를 했다든지 뭐 검토했는데 좀 철저히 못했다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알고 있었다든지 이렇게 말해줘야지. 내가 몰랐다 하면 대통령인데 미루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네요. 총리가 대통령이 없을 때 대통령을 대행해 줘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실 하는 일이 다른 일도 아니고 영민관을 900억을 들여서 짓는 건데 그걸 국회에 나와서 총리라는 사람이 신문 보고 알았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것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 영국에 도착한 시간에 외교부장이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총리가. 저 정도 되면요. 총리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둬야 된다. 아이고. 이번 저희 일은요. 총리가 사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외교부까지 해서 전 정말로 야당이 공격을 제대로 하면요. 전 진짜 내각 총사퇴라 그래야 돼요. 아이고. 생각해 보세요. 총리가 그래 그 한 나라의 영빈관을 짓는데 그걸 자기는 신문 보고 알았다 하면 그 총리 왜 하는 거예요? 총리를 왜 하느냐. 말이 되겠어요? 자, 이거 상당히 이제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엄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야당 의원의 질문이 바로 대통령은 알았느냐 여기로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총리가 대통령 알았느냐 그것도 뭐 답을 우물우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논의 안 해서 모르겠다. 영빈관을 뭐 딴 데 짓는 것도 아니고 용산에다 짓는 건데 당연히 총리와 대통령은 알겠죠. 그걸 모르고 어떻게 돈 900억이나 되는 예산을 그걸 모르고 짓게 할 수 있나요? 절차가 뭐 예산이 짜여지는 절차 이건 우리도 알아요. 저도 뭐 공무원 해봤고 예산도 다뤄봤다 해봤는데 다 알아요. 그러나 저런 덩치가 큰 예산 저런 중요한 그 예산은 이게 뭐 그냥 일반 무슨 뭐 아파트 짓듯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참 신문 보고 알았다는 답변이 어떻게 총리가 설사 신문 보고 알았다 하더라도 어제도 또 나와서 어떻게 신문 보고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어제는 대통령 헬기가 용산 대통령실 착륙하다가 손상을 입어서 그러니까요. 야, 이건 대통령 안전에도 이게 위험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신문 보고 알았다 했는데 이거는 신문에 안 실렸던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답변이 이상했죠. 그건 거짓말한 거지. 그건 거짓말한 거고 저도 신문에 그걸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신문에 났습니다. 그걸 그렇게 말하면 물론 대통령실 용산에 뭐 헬기가 날개가 뭐 나무에 부딪혔다 하는 거는 모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딴 데가 아니잖아요. 대통령 집무실에 헬기가 그 이상이 있었는데 그걸 총리가 보고를 못 받는다. 그럼 뭐 하는 총리예요 도대체? 그런데 영빈관은 878억 이제 큰 돈인데 추가로 또 예산 항목이 드러난 게 있어서 요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실에 반입되는 택배를 검색하는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한다. 이건 25억 정도 추가 예산. 또 국빈 환영장에 레드카펫을 새로 설치해야 한다. 요건 또 한 8천만 원. 좀 드러나지 않았던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이 한 34억여 원 정도가 이제 추가로 파악됐는데 이런 대목은 그것도 더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수도 있다. 딴 데서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실에 정직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대통령 집무실하고 비서실만 옮기는 게 대통령 청와대 이전 비용이 아니고 그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대 비용, 부대 건물 전부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국방부 이전 합참 그 모든 게 대통령실의 용산으로 감으로 인해서 그게 네. 다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체를 한꺼번에 이야기해서 네. 돈이 몇 천억이 되든 한꺼번에 이야기해서 이렇게 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직한 거지. 네. 마치 국민들에게 400매덕 하는 거는 대통령 집무실하고 비서실 옮기는 것만 청와대에서 용산을 옮기는 이전 비용인 것처럼 네.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슬금슬금 뭐 총리도 모르게 무슨 뭐 영병관 진다 뭐 앞으로 또 돈이 많이 들 거예요. 네. 경호처 문제도 있고 또 뭐 문화공간 문제도 있고 네. 살다 보면 이게 또 많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네. 더구나 대통령실 옮기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걸 대통령실에 총괄해갖고 전체 완전히 네. 용산의 대통령실 하나가 완전히 들어섰는데 얼마? 총 비용이 어느 정도다. 예. 그리고 금년에는 그중에 뭐뭐뭐 짓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간다. 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직한 거지. 네. 입 꾹 다물고 있다가 마치 대통령실에 옮기는데 400매덕만 들어가는 게 전부인 예. 것처럼 했다가 슬금슬금 이거 하는데도 몇십억 이거 하는데도 몇십억 뭐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대통령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떨어뜨리는 네. 거고 결국 그런 것이 대통령의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알아야 돼, 저 사람들이. 참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뭐 한명도 의원 이게 영빈관 예산 지적하면서 마스터 플랜, 총 예산 이게 있느냐. 이게 좀 정해져서 네. 단계적으로 가고 발표가 사전에 되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상임 고문단 식사하다가 방송 때문에 나오셨잖아요. 예, 예. 아,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당내 상황 논의박 얘기가 나오셨을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 문제나 지금 비대위, 원내대표, 가처분 좀 어떤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하셨어요? 나왔죠. 네. 오늘 우리가 다섯 명. 네네. 원래는 6명 모였는데 한 분이 미국을 가서 가셨고. 5명이 모였는데 그 이야기를 많이 했죠. 당 이야기도 하고 뭐 예. 이준석 대표 이야기도 하고 네. 당 지금 돌아가는 게 이거 참 정말 저렇게 돌아가서 우리가 다 당에서 당직을 다 했던 사람이고 네네. 그것도 다 최고 당직을 다 했던 사람들이고 네. 뭐 당 대표, 국회의장, 부의장 뭐 다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원내대표 뭐 다 했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볼 때 지금 당이 매우 우려스럽다.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우려스러운데 특히 이준석 대표는 개인의 억울함이라든지 그건 충분히 알겠으나 네. 어쨌든 대선과 지방선거에 공로를 세운 당의 대표인데 좀 당의 명예도 지키고 자기 명예도 지키는 거 그러려면 좀 이때는 과감하게 네. 훗날을 도모하면서 네. 과감하게 물러가고 난 대표 사퇴하겠다. 그게 당을 위해서라면 내가 본인 희생하겠다. 네. 이렇게 나가주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데 자꾸 저렇게 이제 끝이 없잖아요. 네, 끝까지 가죠. 우리가 할 때는 그렇게 네. 했어요. 우리가 할 때는 제가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을 할 때인데 그 각 지구당 실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네. 전국 지구당. 네. 내가 사무총장 맡아서 이제 다음 총선 공천도 있고 하니까 그걸 A, B, C, D로 등급을 매겨서 이제 아주 심사를 철저히 한 게 있어요. 이게 나가버린 거예요. 어떤 그 극비 보안인데. 유출이 됐어요. 예. 이게 진짜 조직국하고 내하고만 아는 건데 네. 이게 기사가 나간 거예요. A, B, C, D로 매겨서 어떻게 한다는 게. 이건 뭐 진짜 이건 귀시의 고갈 노릇이지만은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다 내 책임지고 내 총장직 그만두겠다. 사퇴. 그래서 그만뒀는데 네. 이 당의 당직자라고 하는 건요.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직을 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책임지고 물러날 줄 아는 것이 네, 중요한 네. 자리입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도 대선 지선 이겨서 영예를 누렸으면 네. 또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정부에서 해봐라 하고 좀 과감하게 물러서 줬으면 좋은데 지금이라도 나는 모든 소송 관계 네, 정리하고 어쨌든 뭐 내가 억울하지만은 나에게도 불찰이 있다. 깨끗하게 하고 내 대표 그만두고 좀 쉬겠다. 해서
좀 외국으로 나가서 좀 쉬든지 아니면 좀 조용히 참 성찰할 기회를 좀 갖든지 이렇게 하면 국민들도 좀 사랑하고 좋을 텐데 저렇게 끝까지 바득바득 싸우니까 이건 뭐 도대체 우리 어른들이 모였는데도 신경질 나죠. 오늘 임경빈 작가가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끝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 검찰이요.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연장 여부 내일 모레 결정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최근에 이 전 대통령 통화하신 적 있어요? 예, 통화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해 계시죠. 병원에. 예. 예. 아무래도 그게 지난번 8.15 때 사면이 됐으면 좀 정신적으로 좀 편하실 텐데 아무래도 심사를 3개월마다 받아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그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당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3일 전에 입원을 하셨는데 아마 이번 기간이 좀 길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지금 또 그 와중에 이게 또 이렇게 생기니까 연세가 80이 넘으셨잖아요. 게다가 스트레스가 막 쌓일 대로 쌓이니까 그 지병이 잘 치료가 안 되고 병원에만 계셨는데 이번에 뭐 검찰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내일 모레 보고요. 그럼 성탄절 특사 기대하십니까? 뭐 때가 되면 해줘야 안 되겠어요. 성탄절 됐던 그걸 계속 그 병이 아니라도 우리나라 행정법에도 70 넘은 고령 병집행제지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사람생활에. 해주셔야지. 그걸 뭘 그걸 잡고 놓고. 해주셔야지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초콜릿 맛 파이. 비싸다는 정의죠.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지금 엄중합니다. 신당역 사건이죠. 서울 신당역 화장실에서 동료 영무원을 살해한 이 31살 피의자 전주환 어제 신상 공개도 됐고요. 포토라인에 섰는데 자, 오늘 또 검찰 송치 모습도 보도가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가 하는 말, 눈빛 그리고 질문에 대한 태도를 봤을 때 전혀 뭐 피해자에 대한 얘기 안 하고 자기가 계속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기자분이 질문하셨잖아요. 피해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전혀 대답을 안 하죠. 피해자한테 미안해야 되는 거죠. 피해자 가족한테 미안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냥 총체적으로 미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사실은 불만스럽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봤을 때 전 이 눈빛을 보니까 섬뜩하시지 않습니까? 눈빛이. 그렇죠. 근데 뭐 저희야 이제 프로파일러는 아니니까 사건의 전모를 알고 좀 섬찟하다. 자, 그동안의 좀 범행 과정을 보면 이 배 교수님에게 포착이 된 전주환 어떤 인물입니까? 불균형적인 계획성. 그렇지만 일종의 망상적 그 스토킹의 계획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부분 이제 계획성이 좀 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임기응변적으로 그것을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그런 전형적인 일종의 자기 중심적인 이제 스토킹 범죄자. 그러니까 이제 저희 범죄 분류로는 이제 애정망상 범죄라고 하는데요. 애정망상. 왜냐하면 피해자는 이 사람에 대한 쟨 일도 감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피해자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사귀는 사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자기가 전제를 해놓고 그래서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망상이라는 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망상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2년 가까이 보통 한두 번 싫다고 하면 물러나는 게 일반적인 관계인데 2년 가까이 350여 차례의 스토킹을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또 제도적인 이게 의아심이 있는 거예요. 직위 해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내부 전산망에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알려졌지만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받았었다. 과거에. 또 택시기사를 폭행한 전과가 있다. 그럼 이런 과거의 범죄 전력까지를 경찰이 들여다봤다면 좀 위험한데 그러고 뭐 구속이나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겠는가. 일단 어떻게 일단 공사에 취업이 된 거죠? 하나하나 보시죠.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년이 지나면 그거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이 전체를 모르지만은 개인 전과를 알 수가 없지만은 음란물 유포 같은 경우는 그 이전이라든가 그런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은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수사 자료나 전과 자료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서울교통공사에서 파악하려고 했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했던 것 같고 폭행 전과는 이게 흔히 말하는 방위사불벌죄. 그러니까 이제 서로 합의하면 그런 형태라고 하면은 아마도 교통공사의 내규상으로는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됐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직위해제는 해고가 아니거든요. 해고가 아니면은 실제로는 아이디. 그러니까 내부망 아이디는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직원으로서의 자격은 살아 있었다. 그러면 징계 전에 내부망이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 서울교통공사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참 막을 수 있는 대목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든단 말이죠. 범행 당일로 돌아가 보죠. 자, 노란색과 회색의 양면 점퍼를 입었어요.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한 정황도 나왔고. 자, 이 밖에 뭐 계획 범죄나 사건 은폐 시도의 정황이 많다면서요. 그렇죠. 벌써 옛날 피해자 앱집에 4번을 방문을 했고 현장에 접근할 때 일회용 승차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카드로 이제 결제한 것이 아니고 휴대전화에 GPS 조작 앱까지 깔아두었고 휴대전화로 인하는 위치 추적을 혼동을 두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한 범죄라고 보입니다. 즉 말하자면 자신이 이 상황에서 노출되지 않을 상황에 대한 형태의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범행을 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뭐 머리에 위생모를 썼고 머리카락 안 흘리겠다. 장갑도 끼고 흉기도 미리 준비했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보도를 보니까요.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다음 날이 선고 공판이었잖아요. 다음 날 재판에 나가려고 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숨길 수 있다고 계산을 한 거였을까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충분히 꾸준히 미행을 하고 상황을 봤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과는 다른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실한 계획성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자, 이 전주환 범행 당일 오후 3시쯤 정신과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았다라는 이제 확인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우울증을 앓고 있고 우발적 범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게 또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아서 형량 감경을 의도한 거냐? 이런 또 추측이 나오죠. 오늘은 정말 미친 짓을 했다. 이런 표현으로 또 반성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는데. 그게 반성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미친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미쳤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반성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변명이죠. 이것도 의도된 계산이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미친 짓을 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피해자에 대해서. 근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지 않습니까? 미친 짓이라는 거죠. 자기가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범인인 거고 앞서 말한 대단히 상투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어디서 이걸 배웠느냐. 인터넷상에 이런 방법을 많이 가르쳐주는 좀 일부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경찰 출두하기 전에 정신과 병원부터 가서 무조건 저걸 진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진료 기록이 있으니까 나 우울증이다 주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아주 일부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사이버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야,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은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포토라인에서요.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피해자 탓이라고 생각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 피해자 탓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심리 상태 자체가 자신에 대한 죄보다는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 더 큰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 언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사과의 의사도 없어 보인다? 요 말만 하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것은
자신을 안 받아준 피해자라는 겁니다. 피해자다. 예. 근데 절대 그게 아니죠. 스스로 이렇게 규정하는 범죄입니다. 네. 네. 자, 피해자가요. 지난해 10월 또 올해 1월 이 전주환을 불법 촬영물 그리고 스토킹 혐의로 2번 고소를 한 거예요. 구속영장은 왜 안 나왔습니까? 그 사람이 명문대 출신이고 그 교통공사에 재직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전문 자격증을 땄고 이게 지금 제가 앵커께 이게 말씀드리면 뭐 그게 뭐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판사가 인정해 줍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주 직장도 확실하고 직장 확실하고.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의 범행이 그 직장 내에서 벌어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왜 기각됐는가를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런 범죄 영화에 보면 말이죠. 명문대 출신도 범인이 많아요. 그렇죠. 명문대 출신은 범죄를 안 저지른다는 무슨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큰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법률가들이. 어찌 보면 또 이 사법부의 편견 아니냐. 자, 통상 스토킹 범죄가 그렇게 중형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이제 스토킹 처벌법도 뭐 일반적으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지금 보니까 검찰이 9년을 구형했어요. 그럼 이거 굉장히 좀 중죄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대한 대처가 왜 이렇게 미온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9년을 구형할 정도인데 왜 그럼 잠정 조치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응급 조치를 안 했느냐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데 문제는 검찰은 그러고 싶어도 법원에서 안 받아들이면은 1개월, 2개월짜리 유치장에 구치되는 부분을 전적으로 법원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법원만 탓할 수는 없는 거는 전문 경찰과 전문 검사를 만들라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법원에서도 할 말이 있는 건 이겁니다. 당신들이 이거를 정확히 우리한테 소명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 여가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나서서 재발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자, 뭔가 이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이런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좀 빠르게 실현돼서 구체적인 방지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경품 당첨자 발표는요. 시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